현재 PBR이 얼마냐? 1.34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증시 예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탁금의 최고치가 찍혀있는 요 구간이 88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5년도 11월 13일 기준으로 신용잔고를 보니까 26조 2,500억입니다. 과거에 2021년도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25조였거든요. 근데 그때를 넘어선 겁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꽉 찼어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원더블 투자자분의 김동석 운용력입니다. 최근에 시장 변화가 정말 크고 개인의 엄청난 순매수, 외국인의 엄청난 순매도 영향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까? 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자 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PBR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증시가 좀 급락하기 이전에 마이너스 10%에서 15%가량의 하락하기 이전에 PBR 수준이 얼마였냐라고 했을 때 2014년도에 1.09, 18년도에 1.15,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2, 2021년 6월에 1.3, 2021년 7월에 1.27. 사실 이때가 제일 크죠. 이때가 이제 하락폭이 마이너스 한 30%쯤 나오기 이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으로 인한 하락세가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풀려있던 시기다 보니까 이때가 가장 과열되었던 시기고, 그 이후에 2023년, 2024년, 2024년 7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1.2에서 한 1.15 정도가 보통 이제 증시가 좀 고점이었다라고 보는데, 최고점으로 보자면 1.3,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마이너스 한 20-30% 급락을 하기 이전에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PBR이 얼마냐? 현재 11월 14일 기준입니다. 1.3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PBR이 최근에 나와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얘기하지만 지금 역대 최고치입니다. 마이너스 15%, 10% 급락하기 이전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매도라든가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위험한 거냐면은, 시장이 전과는 아예 달라졌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사실 너무 좀 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좀 보수적으로 전 이 현재 코스피 PBR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더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수익을 조금씩은 좀 이제 덜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부분들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예탁금입니다. 말 그대로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돈이 사실 전 최고치가 한 78조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아예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2025년도 들어와서 80조를 가뿐히 넘겨버리고 그 이후에 88조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탁금의 최고치가 찍혀있는 요 구간이 88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8조를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예탁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예탁금을 찍고 나서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88조를 찍고 추세 하락이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려면 좀 꽤 큰 상승이나 큰 급등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전고점을 못 뚫을 것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세 이후에 단기간에 치고 올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다. 이 추세가, 하방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구간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 그런 구간은 보통 이제 과거 7월, 8월처럼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탁금 수준으로 보면은 증시가 지금은 상승보다는 적어도 횡보 구간에 진입하는 좀 이 수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예탁금에 따른 신용잔고는 얼마냐? 그러니까 돈은 요만큼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왜냐면
예탁금이 늘어날 때는 신용잔고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예탁금은 줄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늘고 있다? 이건 사실 과열되고 있다는 증표거든요. 예탁금이 늘면 당연히 신용잔고도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잔고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항상 20조를 찍으면 증시가 고점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탁금 기준은 제가 마이너스 대략 한 예탁금 80조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70조 대나 그 미칠 때 기준으로 20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탁금 기준으로는 이 20조 기준을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20조였지만 이제는 아마 20조를 넘어선 순간이겠죠.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신용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예탁금이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이 올라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11월 13일 기준으로 신용잔고를 보니까 26조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26조라는 거는 과거에 2021년도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25조였거든요. 근데 그때를 넘어선 겁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예탁금이 그때를 넘어섰으니까 충분히 26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탁금이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하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 근데 신용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이건 사람들이 좀 과열된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들러온 얘기를 얘기하자면 지금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대출이 아니라 실제 1금융권, 2금융권에 가서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사람이 실제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변에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대출을 더 받아서 찍는 경우도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꽤나 과열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 과열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좀 높네 이게 아니라 꽤나 많이 사람들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 무역수지 추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대한민국의 메인은 수출이다. 그 대신에 수출이 늘어나고 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수입이 더 많이 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다. 뭐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좀 줄어야 그게 돈을 버는 거다. 우리는 그걸 무역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보통 대한민국은 무역수지에 따라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다? 무역수지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에 상승세가 이어졌고 올해 7월, 8월이 재미없었잖아요. 증시가. 왜?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후에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지지부진했다. 근데 9월에 다시 전고점 뚫고 쐈잖아요. 왜? 무역수지가 크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까지는 무역수지가 치고 올라오면서 크게 올라왔는데 10월에 증시가 제일 세게 올랐거든요. 말도 안 돼 급등세가 크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10월에 무역수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전의 수준, 7, 8월 수준보다도 떨어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월에 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휴일 많은 만큼 조업일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 돌아가는 날짜가 줄어드니까 그럼 당연히 무역수지도 줄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평균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평균 수출액, 1평균 수입액. 그럼 1평균에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은 1평균 무역수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에 1평균 수출액입니다. 27억 5천만 달러. 이게 이제 9월 이 수출액이고요. 10월 달이 이제 29억 8천만 달러. 이게 10월의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은 1평균으로 봤을 때 오히려 늘었다. 총액으로 보면 줄었지만 1평균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건 10월이 긍정적이네. 근데 이제 9월, 10월 수입액으로 따져보면은 23억 5천만 달러 9월, 26억 8천만 달러 10월입니다. 수입액이 훨씬 늘었죠. 언제? 10월 달에. 그래서 이거를 1평균 무역수지로 따지면은 9월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4억 달러예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억 달러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실질적으로 30%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0%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온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무역수지가 이만큼은 아니어도
한 70 정도는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무역수지가 많이 빠지긴 했구나, 10월에. 근데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럼 제 생각에는 좀 꽤나 거기에는 과열이 껴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꺾였음에도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제가 실제 만든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전 수치도 많아요. 2023년, 22년, 21년 수치가 있는데 결국 증시는 이 무역수지 추세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 10월에 꺾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11월에 회복이 안 된다. 또는 11월에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저는 증시가 결국엔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야 돼요. 아, 10월은 꽤나 과열됐구나. 무역 수지만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꺾인 게 맞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 수입액으로 일평균 무역 수지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미국 빅스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 지수에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지표죠. 그래서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빅스 지수를 보시면은 항상 이 20 정도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20을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하고 했을 때 이때가 증시가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을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20을 항상 찍을까 말까 하다가 20에서 항상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해지나 하다가 안 위험해지고 위험해지나 하다가 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20을 돌파하고 치고 올리는 시기가 리스크가 큰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근에 조금 증시가 흔들릴 때 한번 20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그게 다시 밀렸죠.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돌파하진 않아요. 한 차례 돌파를 했다가 밀리고 크게 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번 쏘고 나서 다시 지금 2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은 뭐다? 주의다. 이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할 때다. 왜? 이거 돌파하면은 30 가고 30 돌파하면은 이거 증시 폭락이거든요. 증시 폭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20은 주의 구간입니다. 팔 때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25 넘어간다. 그럼 이거는 주의가 아니라 이제 슬슬 분할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꽤나 높기 때문이에요. 많이 높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과열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20 돌파를 했다. 그리고 25, 30까지 갔다. 분할 매도 해야 된다. 언제 매수한다? 40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추세 전환하려고 할 때 다시 하락하려고 할 때 매수해도 안 늦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먹는다 그러면은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에서 진짜 어깨까지만 해도 괜찮다 보니까 여기서 제 문제는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격에다가 더 매수하는 건 좀 리스크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파세요라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덜어내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더 사겠다. 난 지금 새로 진입하겠다. 난 지금 대출 받아서 남들이 못 먹은 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빠르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를 못 팔고 있는 것보다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인데 저희가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꽉 찼어요. 그 뜻은 국민연금이 지금부터 매수를 더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번에 뭐 한도 늘린다고 하던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의 추가 매입을 위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더 살 수 있게 뭐 비중을 더 늘려준다는 거죠. 한국 주식.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이 비중이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국 미주가 거의 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얼마냐면 14.9%예요. 현재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치가 한 17%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좀 이 기준이 얼마 정도 되냐? 목표 비중을 기준으로 3% 내에서 더 사거나 덜 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11% 정도 사거나
아니면 17.9% 정도 살 수 있는데 현재 17.9%가 거의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국민연금이 더 사면 안 돼요. 예, 아예 비중이 꽉 찬 겁니다. 그럼 여기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돼요. 왜냐면 더 안 사더라도 비중이 더 늘어나면 안 되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비중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팔아야겠죠. 근데 이번에 TAA를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략 중에서 허용 범위를 한 2%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9.9%까지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국내 주식을 한 30조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국민연금이 더 살까요? 지금 상방으로 2%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매수해서 19.9%를 채울까요? 제가 국민연금이라면 절대 안 그래요. 왜? 지금은 혹시 여기서 더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열어놓고 홀딩하는 게 최선이에요. 국민연금은. 안 파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원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 주는 거고. 근데 지금 비중을 늘리는 거는 이거는 매수의 비중이 아니라 홀딩의 비중이에요. 내가 혹시나 지금 조금 더 쏘더라도 국민연금이 매도하지 않게끔 여유를 두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국민연금 투자 한도가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30조를 더 사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거의 홀딩에 가깝다. 안 팔면 감사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 증시가 꽤나 과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배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엔 없어요. 근데 홍콩엔 있습니다. 5월 28일 삼성전자 수익률 2배에 따르는 삼성전자 데일리 2배 레버리지 ETF를 홍콩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올라간다? 그럼 삼성전자 2배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삼성전자 2배수 ETF를 홍콩에서 사면 그 홍콩에서 매수한 물량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삼성전자로 들어가요. 왜?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5% 오를 것도 이 매수세로 인해서 더 크게 오르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홍콩 대표 운용사 자산운용이 10월 16일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5월부터 열려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최근 10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5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전달에 무역수지 미친 듯이 쏘고 반도체 수출 날라갈 때 한 30% 오르던 SK하이닉스가 무역수지 꺾이고 오히려 일반 무역수지 하락할 때 50%가 넘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홍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거고 그 임팩트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진작에 출시돼서 과한 외국인 매수세가 이미 들어가 있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출시가 되면서 홍콩 증시 거의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수세가.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특별하게 이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쏟아져 들어왔다. 이번에 10월에는 SK하이닉스, 5월에는 삼성전자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당연히 더 과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야 돼서 저는 지금은 좀 경계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남들 수익 계속 홀딩할 때 벌던 거 이번에 들어가서 이번 눌릴 때 들어가서 지금 살짝 눌린 것 같은데 내가 몰빵해야지 또 내가 대출받아서 매수해야지 이런 대기자금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전 절대 지금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하고요. 들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분할 매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부는 삼성전자 곧 큰 거 옵니다. 이번에 좀 큰 변화가 느껴져서 정리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 박학규 사업지원 실장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일단 삼성전자는 7일 임시조직인 사업지원 TF팀,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 사라지고 이 사업지원 TF팀이라고 해서 임시조직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업지원실로 그러니까 공식화시켰습니다. 원래는 임시 부서였는데 공식화시키면서 용태한 정현호 부회장 후임으로 이번에
박학규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지원 TF를 정현호 부회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정현호 부회장이 나오고 박학규 사장이 사업지원실 실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실장은 삼성전자 전사 차원의 전략 실행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룹사 전체의 전략을 결정하고 전체 방향성이나 좀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곳이 이제 미전실이라고 해서 미래전략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정현호 부회장, 그다음 박학규 사장이었는데 이제 그 정현호 부회장이 그 후임을 박학규 사장으로 올리고 미전실이 하던 일을 이번에 사업지원실로 아마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 TF는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와 계열사 간 사업 조율과 전략,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핵심 조직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전실 대신에 사실 미전실을 부활시키기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임시 조직으로 쓰다가 이번에 이제 공식 조직으로 올린 거죠.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노는 건 아니고요. 사업지원 TF에서 용퇴하고 이선으로 물러나 이재용 회장의 보좌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박학규 사장이 이 사업지원실장으로 온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삼성전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지원실이 생긴 의미가 뭔가? 정현호 부회장은 박학규 사장 직전에 이 사업지원 TF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좀 준하는 임시 부서가 있었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사업지원 TF가 이번에 임시 조직에서 사업지원실이라는 이 상설 조직으로, 그러니까 공식 조직으로 전환됐다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분위기 좀 안 좋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부서였다면 이제는 뭐다? 정식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공식 조직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와 계열사 간 사업 조율과 전략,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핵심 조직의 공식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임시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살짝 눈치 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야 필요해, 야 올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임팩트 있고 좀 액티브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미전실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삼성의 미래 지금 반도체 다음 먹거리냐 아니냐 제2의 반도체는 아니냐 말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미래에 좀 진심을 다했던 곳이고 그게 이번에 부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부활시킨 다음에 정현호 부회장 그대로 여기다가 대장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실장 그대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바뀌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원실이 올라온 것도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장이 정현호 부회장에서 박학규 사장으로 바뀐 이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왜 바뀌었는가? 2023년 상시 아시겠지만 반도체 급락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부터 스마트폰 다 안 될 때였어요. 특히 HBM은 SK하이닉스가 혼자서 계속 한 길만 파다가 날아가는 상황이었고 실적 터지던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분위기는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과도 안 나오고 SK하이닉스는 성과 잔치하고 사실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할 사람 그러면은 다 손든다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노조가 삼성전자 처음으로 파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노조와의 교섭에서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경기현 사장이 그래 휴가를 하나 더 줄게 좀 화 좀 풀어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 본사죠 거기가 서초입니다. 서초에서 노 안 돼 라고 하면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고 경기현 사장은 잘렸습니다. 물론 잘렸다고 해서 지금 삼성그룹에서 아예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장 자리에서는 물러났죠. 그래서 그 당시 서초에서 거부를 했어요. 서초가 누구냐면 삼성전자 본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사업지원 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초는 사업지원 TF 흔히 HH라고 부릅니다. HH가 뭐냐면 현호의
이 영어를 따서 HH라 부르는 거고 정현호 부회장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정현호 부회장만 HH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이재용 회장은 JY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름 중 하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애플이 2019년에 아이폰이 삼성전자 모뎀을 우리는 넣고 싶다,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죠. 근데 안 된다. 이거 뭐 경쟁사에다 넣냐라고 하면서 어디서? 우리 정현호 부회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못 넣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엄청난 기회였는데 그걸 왜 거부했지? 뭐 이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보고서를 쓸 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쓰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서초에다 보고할 때. 기술 용어를 써야 하면 그걸 쉽게 풀어서 밑에다 쓰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초, 흔히 HH, 그리고 정현호 부회장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전공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돈에 대한 거를 만지는 사람이지 기술에 대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기술 관련된 보고서를 올리면 그거를 HH, 정현호 부회장이 보고 판단하고 내가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밑에다가 설명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다못해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라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뭔가 이상하죠. 이걸 전문가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걸 보고 할지 말지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내부적으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현호 부회장은 반도체 기술 전문가가 아님에도 반도체 및 기술 개발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아니 디램 이거 그대로 하자. 야 HBM 뭐하러 하냐. 지금 디램 잘 만들어서 디램으로 대박 내면 되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또는 압박이라든가 의견들을 제시를 한 거죠. 특히 기술에 대단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얼마가 들고 이 투자가 회사에 얼마 정도의 이익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다 주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게 조금 많이 넓어진 거죠. 바운더리가 수익을 계산하는 데서 지금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도체를 개발하는 게 맞나 틀리나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수익성 계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한테 그 이후에 어쨌든 기술력으로 HBM 싹 밀렸고요. 그 추진력까지도 밀렸죠. 그래서 이 공식적인 사업지원실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왜냐면 TF로는 좀 어렵네. 이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위기감 좀 느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HH가 아니라 새로운 이 박학규 사장을 부임해야겠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조금 이 애매한 결론들을 보다 보니까 자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판을 짤 때가 온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박학규 사장을 데려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박학규 사장을 왜 데려왔니? 누군데? 박 사장은 2014년부터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장을 맡아 조직 체질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정현호 부회장이랑 미래전략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경영진단 팀장도 역임하는 등 그룹 내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뭐다?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재무 전문가구나. 재무에 좀 눈에 많이 트여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삼성전자가 이 숫자로 재무로 뭔가 만질 일이 많고 뭔가 변화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관련된 사람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와 함께 퇴사를 했다가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 TF 신설과 함께 삼성 SDS 최고 운영 책임자 부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월에는 사장으로 승진했고 DS 부분 경영지원실장으로 삼성전자에 복귀를 했고 이분은 뭔데 재무 전문가야? 서울대 경영, 카이스트 경영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영에는 정말 진심이고 재무 전문가로서 사실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박학규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 재무로서 할 일이 뭐가 있는데 궁금하죠. 그래서 왜 박학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항상 무슨 말이 나왔냐면 현금 부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현금 부자다. 야, 그 돈으로 뭐 인수합병할래? 뭐 살래?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한국산업은행에서 2조 원의 자금을 대출을 받았으며 100조 이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가 2조 원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니 100조나 있는데 뭐하러 2조 원의 대출을 받냐. 이자를 내가면서 나라 돈을 뽑아올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상하죠. 산업은행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라는 건데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있는 돈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시중은행에서라도 돈을 벌었어. 이거 받았어야 되는데 그 돈을 산업은행에서 받으니까 뭐 이득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 있는 그 100조를 쓴다라는 가정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 돈이 많은데 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이 먼저냐?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삼성전자는 일단 이 대출을 뭐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확보한 자금을 HBM 등 첨단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출 받아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아서 HBM에 투자할게요. 아니 대출 받지 말고 너 돈으로 하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 삼성전자 100조의 자금이 대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해외 법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 해외 법인에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건 충분히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국내에서 몇 조씩 끌어다 쓰는 거는 부담이라는 거죠. 왜? 한국 본사 여유 자금만 따지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1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많아봤자 10% 내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 8천억에서 내가 2조나 3조를 쓴다. 그럼 엄청난 돈이죠. 왜냐하면 30%, 20%가 넘는 돈인데 절대 그렇게 꺼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2조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아니 해외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이게 또 가져오는 게 또 환율을 바꾸고 하다 보면은 수수료가 엄청 나가요. 그러면 내가 산업은행에다가 반도체 프로그램으로 뭐 싸게 예를 들어 1%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 근데 해외 법인에서 돈 내 국내 법인 가져오면은 여러 가지 뭐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 5% 든다. 그럼 이게 낫죠. 그러니까 돈이 내가 11조가 있는 게 적어서 해외 법인으로 가져오더라도 차라리 산업은행한테 대출 받아서 산업은행에 이자를 주는 게 모든 부분에서 낫더라. 판단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갈 돈이 많고 해외 법인이라든가 국내 법인 현금들 이게 왔다 갔다 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뭔가 큰 재무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구조만 봐도 재무 전문가가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미래를 가지려면 박학규 사장이 이번에 실장으로 들어올만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최종 결론으로 뽑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TF팀이었던 사업지원 TF를 사업지원실로 공식화함으로써 이제는 삼성그룹 자체로서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짜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진심을 내보인 겁니다. 삼성전자 위기 시절 논란이 많았던 HH 2023년도 이후 이 정현호 부회장을 박학규로 교체하고 자금 조달 관련한 메인 전략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금 조달이 왜 필요할까?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유는 인수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올해 너무 시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지금 회계기준원 전 세계에서 압박하고 있는 게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이 여러 계열사에 걸쳐 있어 하나의 핵심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삼성생명에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삼성 SDS라든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홀딩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주고받고 삼성물산에 삼성생명이 지분 넘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인 팀이 필요해요. 이게 삼성전자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업지원실이 공식화된 거다. 이거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메인 팀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삼성전자 자금 투자 및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이런저런 지금 당장 현금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걸로 깔끔하게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삼성물산이 대주주가 되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삼성생명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분을 늘려서 삼성물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지배구조 개편을 할 건지 이거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이건 재무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박학규 사장이 이번 사업지원실 실장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 이번에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진심을 다한 움직임이라든가 행동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삼성전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의 행보들 같이 확인하고 삼성전자 전망이라든가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무조건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최근에 정의선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 그 다음 젠스낭 CEO가 만나서 이 깐부치킨에서 맥주 한잔하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거기서 왜 최태원 회장이 없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는데 그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로봇을 위한 모임이었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에서는 로봇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참여하지 않은 거고 로봇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사업을 따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셋이 만난 거구나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의 GPU를, 네이버는 클라우드, 이 엔비디아 6만 개의 GPU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GPU를 이 사기로 결론 내렸고요. 근데 SK그룹이랑 삼성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현대차는 GPU 사다 뭐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엘 인프라로 한국 전체 AI GPU 수량은 6만 5천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GPU를 산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엔비디아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AI 관련된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데다가 GPU를 쓰겠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셋이 왜 만났다 그랬어요? 로봇 때문에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GPU를 시작으로 현대차의 로봇 산업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디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력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이번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협업이 재계에서는 그룹 내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단숨에 끌어올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협업은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약 4조 3천억을 투자해 엔비디아 AI 기술센터, 현대차 피지컬 AI, 이게 로봇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센터,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거점을 국내에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같이 AI 관련, 로봇 관련 기술 개발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와 고성능 칩이 탑재가 되면은 당연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 있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죠. 그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이 판단력이 훨씬 좋아질 텐데 그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움직임 또는 효율적인 지금 일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얼마나 잘해주냐, 효율이 얼마나 늘었냐, 이게 숫자로 찍히는 순간 그게 바로 기업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원래는 이번에 이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비중을 조금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현대차한테 넘길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인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6월 20일을 넘기며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5년도 6월 20일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연기 조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매도 조건이었고, 또 이때까지 상장을 못하는 게 매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예요. 상장을 결정해도 소프트뱅크는 비중을 넘길 수 있었고, 상장을 못해도 넘길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현대차한테 지금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소프트뱅크는 현대차 그룹과 맺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옵션 조건, 내가 이런 조건이 되면 너 내 거 사가. 근데 왜 매수 청구권이 풋옵션을 걸었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망해도 내 건 너가 사가야 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신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팔 때까지만 해도 미래가 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넘긴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상 조금 뭔가 팔기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는 넘겼지만 아직 조건이 한 개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까지 소프트뱅크가 제가 봤을 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유상증자로 현대차 그룹 관련 지분을 약 87%까지 끌어올렸고요. 현재 소프트뱅크 지분이 12.4%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대차 그룹한테 던지냐 안 던지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마지막 조건 한 개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마 이 소프트뱅크를 이 지분을 100% 인수한 이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굳이 상장해서 소프트뱅크한테 12% 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너네 나한테 넘기고 깔끔하게 내가 좀 비싸게 사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100%로 상장하고 싶다. 아마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소프트뱅크한테 이 지분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아직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공시한 풋옵션 행사 조건을 보면 2021년 6월 21일부터 약 4년 이내에 상장이 결정된 게, 아까 얘기했죠. 올해 6월 20일에 상장이 결정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거래 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던 안 되던 어쨌든 파는 거였는데 이 둘 다 안 됐죠. 그래서 상장이 안 되기도 했고 또 상장이 이제 이 4년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조건으로 이미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남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 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2026년도 이제 6월 20일까지 상장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제 그냥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까지 한번 걸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일단 21일까지 상장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마지막 남은 거 세 번째 조건이 남아 있어서 아마 26년 6월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보다가 아마 2026년 6월쯤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넘기는 방향으로 하고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상장을 준비하지 않을까. 상장을 하려면 지금부터 수익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우리 기업가치 이만큼 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현대차가 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심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신사업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제 메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의선 회장의 현대 모비스 지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정의선 회장,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사가야 돼요. 근데 돈이 한 6조 8조 듭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가져올 때가 사실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빡빡하게 어떻게 좀 구조 짜가지고 모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자기 돈으로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 5천억 박아놨어요. 돈 엄청 박아놨거든요.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면 한 30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0조쯤 될 때 그 지분을 매각을 하면 돈이 6조 8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결국엔 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의
메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연관지어서 일석이조 상황이 만들어진다. 왜? 여기에 엮여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B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하면 A, B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저는 상승이라든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겠냐. 한 번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엔비디아를 준비로 해서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베팅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베팅을 해놨어요. 동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로봇형 액추에이터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약 1,46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들어가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HMG 글로벌이라고 해서 실제 미국 현지 신사업 투자사를 통해서 같이 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비중이 20%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하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납품을 하면 당연히 현대모비스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에 대한 성장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은 현대모비스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얘만 올려도 얘가 알아서 따라오르는 거고 얘만 성장시켜도 얘가 알아서 따라서 실적이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얘만 올라도 되고 얘만 성장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구조가 또 하나 더 있죠. 얘기했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과 유지보수 AS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많이 팔리면은 유통하니까 돈 벌겠죠. 그 다음에 많이 팔리면은 거기가 고장날 일도 많고 유지보수할 일도 많으니까 AS도 많이 부르겠죠. 그럼 현대오토에버는 당연히 같이 성장하고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룹 내부에서 원래는 뭐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력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현대오토에버가 실제 그 기술력을 포함해서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근데 왜냐면 AS 사업이 중요한 게 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거의 영업이익으로 꽂힌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대모비스의 AS 사업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매출액은 작거든요. 근데 수익이 엄청 커가지고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의 최신 공장 체계 구축은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는 영역이고 현대오토에버 정의선 회장 지분이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다음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한테 이득이고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만 키우면 얘는 자동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얘만 키우면 자동으로 정의선 회장의 가치가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키우면 돼요. 얘만 상장시키면 되고 얘만 기술력 만들고 엔비디아랑 협업하고 얘만 끌어올리면 모두가 해피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상장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로봇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슈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로 일단 주가가 우상향이 나와야 돼요. 얘는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빠지면은 정의선 회장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이슈를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갖다 붙여서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인적 분할 및 현대글로비스와 AS 사업부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몸집을 키우더라도 그거를 현대글로비스랑 인적 분할해서 AS 사업부 인수합병 시켜버리면 현대글로비스의 몸집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 부분 떼버리고 기술 부분은 너 따로 가고
AS만 얘 붙여가지고 현대글로비스 비중 키워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 정의선 회장이 비중 20% 들고 있거든요. 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분으로 또 현금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여있는 기업은 다 올라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일부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껴넣은 겁니다. 유통이랑 AS로. 그래서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 동시에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두 개, 현대 모비스랑 현대 오토에버는 주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사실 항상 이제 옵션이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옵션까지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제가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올랐고 내렸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2차전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 구간은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차전지 기업을 사려고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하신다면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최근에 2차전지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장조사 업체 JD파워는 10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좀 많이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을까요? 9월 30일부로 차량당 7,500달러,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9월까지 사면 1,00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뭐 4,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10월이나 11월, 12월에 살 생각이야. 근데 지금 9월 30일까지만 보조금을 준대.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3개월 뒤에 살 사람도 좀 일찍 앞당겨서 9월 30일 전에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주문이 딱 들어가고 10월부터는 당연히 전체적인 물량이 미리 땡겨졌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가 줄어들었다라고 뜬 거고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 보급형 트림 스탠더드를 출시해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은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에서 1200명, 오하이오주 배터리 공장에서 550명을 해고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미국에 해고가 많죠. 근데 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다들 뭐 로봇을 쓴다, AI를 쓴다 이래서 해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 핑계 삼아 잘라야 될 사람 자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아니면은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봐야 될 게 뭐냐? 객관적으로 지금 2차전지는 어느 구간에 있냐?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뭐 올라갈 건가 아니면 떨어질 건가 이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저희는 시기는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에요. 우리가 배터리의 좀 기본 소재라고 한다면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리튬 가격이 지금 보시면 2021년도부터 말도 안 되게 22년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치솟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친환경 정책이라고 해서 그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실제 풍력, 태양광, 2차 전지를 엄청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수요가 엄청 늘어났고 소재 가격에 압박을 느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2차전지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소재 가격이 상방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돈을 미친 듯이 뿌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원자재의 인플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보고 있는 리튬이라든가 모든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엄청나게 치솟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해서 거품이 일부 껴있었는데 이 당시에 워낙에 2차전지가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이 뭐냐면 배터리를 엄청나게 주문을 받고 엄청나게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문받고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저기 60만이에요. 얘 뚝 떨어진 구간 보면 여기가 20만이고 현재 여기가 10만이거든요. 지금 이게 몇 배예요? 6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근데 여기만 하면은 많이 빠졌죠. 근데 2023년도만 해도 급락하는 구간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뭐가 됐죠?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단 먼저 죽어버리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추가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RA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수요가 점점 꺼지니까, 왜 인프라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죠. 그러면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컸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만든 배터리랑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배터리랑 배터리 가격이 다릅니다. 왜? 여기는 지금 6배가 비싼 가격이고 1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한 2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배터리 만들면 여기서 만들 거 뭐 100만 원이다. 여기서 만들면은 못해도 뭐 5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반토막은 날 거다, 가격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수요도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야? 가격 떨어지네 하면서 주문 취소하고, 주문 취소와 더불어서 이 소재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니까 재고평가 손실 발생하고, 이러면서 23, 24가 최악의 2차 전지 연도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2025년도에 이제 이 손실이라든가 이제 변동성이 다 꺼지고 이제 제대로 된 캐즘과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과 2022년 리튬, 니켈, 코발트 모든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배터리가 대세 상승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 영향도 컸어요. 그러면서 소재 가격이 좀 크게 올랐고요. 앞으로 배터리 수요 기대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소재도 미리미리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떤 가격에? 비싼 가격에. 앞으로 많이 사겠다, 많이 수요가 늘겠다 해서 미리미리 사재기를 좀 해놨어요. 엄청 비싸게. 그리고 나서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꺼지면서 소재 가격이 쭉쭉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소가 2022년도에 일어났고 소재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리튬 가격이 쭉쭉쭉 빠져버린 거예요. 쭉 빠져버렸죠. 그럼 여기서 생긴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나옵니다. 소재 가격이 하락하니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터리의 재고평가 손실이 2023, 24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재고평가 손실을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2년도에 100만 원 주고 배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재고평가라는 거는 현재 재고자산이 가치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럼 22년도에 100만 원의 배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100만 원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3년 넘어갑니다. 근데 2023년 가니까 소재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돈이 50만 원 들어. 그래서 배터리가 50만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에 100만 원짜리였는데 23년도에 5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50만 원의 재고평가 손실이 생긴 겁니다. 진짜 손실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해 보니까 야 50만 원이야. 원래 100만 원이 찍혀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이 50만 원 됐으니까 여기서 뭐가? 마이너스 50만 원이 빠져야 되고 그 마이너스 50만 원은 재고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50만 원을 플러스로 벌었더라도 이 평가 손실 때문에 상계 처리가 돼서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대하게 손실이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이 50만 원짜리 배터리를 만약에 8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럼 다시 이 50만 원 제외한 30만 원은 이 플러스로 다시 더 들어옵니다. 예, 이서 재고평가 손실 날렸던 게 플러스 30으로 추가로 나중에 더 들어와요. 그래서 수익이 나중에는 과대계상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고 2024년 이후 재고평가 손실이 더 나올 게 없게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이제 여기서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쭉 떨어졌어. 그러면서 언제? 24년도에 재고가 바닥을 찍으면서 이때 만들었던 배터리 가격들이 있죠.
이때보다 당연히 비싸게 만들었잖아요. 24년 들어와서 평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죠. 다 재고평가가 이때보다 높게 만들었으니까 다 비싸겠죠. 그러면은 재고평가 손실이 24년 내내 녹아낸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24년에 실적이 다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재고평가에 대해 녹아내는 이 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재고평가 가격이 이 가격에 마이너스로 때리는 가격 때문에 다들 적자가 24년에 많이 난 거고, 이때 재고평가를 다 때려 맞으니까 25년도 사실 이때보다 가격이 떨어져야 25년에 생기는 건데, 보면 24년 가격 그대로 25년에 왔잖아요. 그럼 재고평가 손실 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적이 지금 24년도에 바닥을 찍고 25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인 거죠. 이 재고평가 손실이라든가 캐짐의 회복 구간에 와 있다,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실적의 저점이 나온 이유가 평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싸게 만들었던 배터리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26년도까지 수요 성장하고 이 상황적으로 도와주면은 충분히 실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럼 26년이 더 좋을 수 있고 27년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단 재고평가 손실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재고평가 손실이 뭘까? 예를 들어 2021년에서 2022년에 소재 가격이 엄청 비쌀 때 배터리를 100만원 주고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근데 23년도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를 하면서 소재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원가가 싸지니까 배터리 가격도 떨어져요. 그래서 60만원 정도면 배터리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100만원에 만들었는데 이젠 60만원이면 만들어. 그러면 21년에서 22년 만들어둔 배터리는 재고자산으로 들어가죠. 안 팔린 것들은 100만원에 만들었는데 안 팔렸어? 재고자산이야. 매년 재고자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00만원에 재고자산 평가를 했지만 이거를 올해로 넘어오면은 다시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100만원짜리가 얼마 되냐면 지금 만드는 건 60만원짜리잖아. 같은 배터리인데. 그럼 60만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얼마나요? 40만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손실이더라. 이거는 실제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손실로 잡혀요. 손익계산서에 악영향을 주겠죠. 번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 손실 때문에 번 거에서 까이는 거예요. 40만 원이. 그러면 내가 벌 것도 마치 평가 손실 때문에 덜 번 것처럼 또는 손실 난 것처럼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다시 60만 원 이상이 팔면은 그 이상은 또 평가 손실 난 거에서 또 수익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재고평가 손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재고가 쌓여있던 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다 평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24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24년이 지났고 이제 2025년도에서 바닥을 찍고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대장 기업을 보면 돼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열심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다가 지어서 미국에 생산을 해야 우리 흔히 AMPC라고 하는 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공장이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디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ESS EV 공장, EV 공장, EV 원통형 공장, EV 공장, EV 공장, EV 공장, EV 공장, EV 공장. 그리고 실제 이 GM이랑 같이 합작했는데 공장 지었다가 인수한 공장도 있고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년도에 완공하고 26년도에 이 가동률이 올라가는 공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완공된 게 더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실제 원래는 우리가 전기차 성장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따라 2차 전지가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세가 플러스로 붙었어요. 그래서 북미 라인 출하량을 보시면은 ESS랑 EV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4년도까지 EV가 전부였어요. 근데 슬슬 뭐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에 대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생산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EV는 조금 줄었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ESS가 폭증하죠. 그리고 EV는 꾸준히 나오게 되고요. ESS가 성장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총 양으로 보자면 출하량이 지금 24년에서 25년도는 크게 안 바뀌어요. 그 대신에 재고평가 손실이 이때는 있었고 이때는 없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질적인 성장, 실질적인 성장, 매출액 가동률로 인한 성장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S 실적이 적지가 않아요. 보시면 25년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양이 적으니까. 근데 26년도부터 ESS가 크게 앞서고 실적도 크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ESS 성장이 나온다면 그거는 26년, 27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이제는 이거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캐즘이라고 할 수 있는 단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좀 완만한 성장이라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는 바닥 찍고 성장하는 구간에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뭐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느 구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단기간에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25년 상승보다는 26년, 27년 가동률 상승 추세에 따라 저는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막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1년, 22년은 전기차 첫 수요 폭증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산업이 회복되고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야 신기하네, 전기차 신기술이네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산업의 성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직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SS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산업 성장이 놓여있고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기업 하나 보기엔 좀 부담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ETF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ETF를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ETF가 저는 타이거 2차전지 탑10 ETF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고요. 평균적으로 그냥 비중 나눠서 들어가 있는 ETF예요. 근데 나는 좀 포스코홀딩스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싶다. 그러면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조금 더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내가 LG에너지솔루션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막 임팩트 있게 엄청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여기에 더 치중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ETF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2차전지 ETF를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조적인 성장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신사임당 구독자분들한테 좀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부분들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내용 드릴 수 있는 기회 많았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것들은 제가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라는 곳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